부채 비율이 1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심각하면은 막 문화유산까지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 이래요. 제가 유럽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좀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됐어요. 1990년까지만 해도 EU의 GDP가 미국보다 컸지만 지금은 10조 달러 이상 뒤처졌는데 유럽이 성장 동력을 잃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이게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경제권이 한쪽은 빠르게 성장하고 한쪽은 조금 침체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상당히 다양한데 먼저 한번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1980년에 미국의 GDP가 2조 8,573억 달러. 그리고 EU는 3조 3,150억 달러. 그러니까 EU가 훨씬 컸죠. 미국은 아까 2조 8천 이렇게 나가고 EU는 3조 3천이니까 90년에는 미국이 5조 9,630억 달러, EU는 6조 5,1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역전이 됐어요. 90년에. 그리고 23년에는 미국의 GDP가 27조 3,600억 달러인데 이게 2010년에 비하면은 1.8배가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EU는 18조 3,500억 달러인데 이거는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아까 미국은 1.8배 성장했는데 EU는 1.3배가 채 안 돼요. 1.26배. 이거는 90년에 이미 역전이 된 거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겪으면서 잠깐 또 미국보다 이제 처진 적이 있어요. 그 환율이라든지 여러 문제로. 근데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미국이 또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죠.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예요. 미국 경제에서 각 나라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미국 GDP 대비 각 주요 국가들을 보면요, 미국을 이제 100이라고 놨을 때 프랑스가 1980년에는 26%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3분의 1이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2023년에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6.6%였는데 이게 80년에 미국 GDP하고 프랑스를 비교 나눠보면 이제 지금은 이게 10%, 미국의 10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영국은 어떠냐? 80년에 한 20% 됐어요. 미국 GDP에. 근데 이게 2023년에는 11.3%. 독일은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뭐 지금도 제일 크긴 하죠. 1980년에는 미국의 29.9%, 거의 한 30% 됐죠. 2023년에는 14.8%입니다. 거의 뭐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비율이. 이렇게까지 다 줄어들었는데 이제 같은 유럽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뭐 폴란드, 뭐 에스토니아, 뭐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유럽을 먹여 살릴 만큼 그 규모가 크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중진국 함정을 확실하게 넘어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성장을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확실하게 이제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처럼 선진국이냐 하면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서 이 중진국 함정을 어떻게 건너뛸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그 격차가 벌어진 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의 실패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 하면 매그니피선트 세븐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뭐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메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예, 지금 만들어진 거는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뭐 이렇게 되지만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건 90년대 후반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위치로 올라온 건 한 2000년대 들어와서라고 봐야죠. 근데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유럽은 어떠냐 보시죠. 그 이후에 정말로 한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을 주도하는 기업이 과연 있나 보면요. 뭐 유명한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이 있긴 하고 그다음에 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뭐 프랑스에도 미스트랄 AI 같은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몇 개가 없죠. 예, 그게 그리고 유럽을 주도하는 기업들이냐? 그 정도 규모가 아닌 거죠. 미국처럼 뭐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그 경제를 주도할 만한 기업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의 가장 강한 기업들, 가장 그 유럽을 현재 끌고 나가는 기업들이 뭐냐? 독일 같은 경우는 벤츠, BMW 아니면은 뭐 바이엘 뭐 이게 19세기에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바스프 뭐 이런 기업들. 독일에도 물론 SAP라는 그 IT 기업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IBM하고 뭐 경쟁한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회사들이고 신흥 기업들이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게 경제를 주도할 만큼의 위치에 못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뭐 지금도 시총 1위가 루이비통이잖아요. 10위 안에 드는 거 보면 뭐 샤넬 뭐 이러고 뭐 국영기업 무슨 은행이고 이탈리아도 그래요. 이탈리아도 보면 맨 국영기업들이에요. 뭐 전기회사계 애니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없고요. 이탈리아 보면은 거기서도 보면 다 전통적인 기업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럽과 미국을 가른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의 실패.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산 버블이 너무 커졌고, 그 전체적으로 버블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 세계는 안 그런데 일본 혼자 버블이 잔뜩 생기면서 이게 과도해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테크라는 말이 그때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재테크라는 말이. 그러면서 막 기업들도 전부 다 자산 투자만 하고 이러면서 기술 개발 소홀히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빨리 금리를 올리면서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확정적인 정책을 쓰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긴축해가지고 이게 더 침체를, 오히려 고를 더 크게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지금도 일본 경제학자들은 이제 그때 일본의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못된 정책을 썼다라고. 그것 때문에 30년이 갔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30년이 가요? 이런 벌이 30년이. 그건 일시적으로 5년, 10년은 갈 수 있다 치더라도 30년이 간 거는요. 일본도 디지털 전환의 실패입니다.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 쓰고 있어요. 지금도 전자결제 안 됩니다. 다 서류 써야 되고요. 도장 찍어야 됩니다. 거기. 이게 일본하고 유럽하고 그 두 지역이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위축이 된 거는 역시 디지털 전환의 실패가 가장 저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외에도 많죠. 그다음 또 하나는 과도한 규제. 그래가지고 뭐 노동이라든지 환경 이런 쪽에 과도한 규제. 그다음에 정치의 파퓰리즘으로 인해서 재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또 하나는 유럽 쪽은 이제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게 막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가 한 번 더 때린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한 번 또 때린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단기적으로 코로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용 인상이 엄청나게 됐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지만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이런 가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가 차단이 된 거예요. 독일에서는 생산하다가 중간에 가스가 끊어지면서 공장에서 생산을 멈춘 사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에너지 비용도 이때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러우 전쟁의 피해를 더 크게 맞았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근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실패와 파퓰리즘과 그다음에 또 과도한 규제 뭐 이런 것들, 환경이나 노동 쪽에서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코로나와 러우 전쟁이 또 한 번 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정말로 그 아주 심각한 위기를 그러니까 총리가 뭐 우리도 곧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그 자존심 강한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온 거죠. 자,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고 왜 실패했냐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은 변화에 너무 수동적이었으면서 기존 사업자 보호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IT가 들어오고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오면요, 기존 사업자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또 실제로 보호를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무책임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호가 항상 보면은 적정한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예요. 근데 유럽은 넘어서서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못 들어온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뭐 이익단체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사회적 수용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요, 역시 그 디지털 전환이 실패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체제 붕괴의 신호로 봐도 될까요? 뭐 설마 붕괴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심각하면은 막 문화유산까지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 이래요. 유럽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170% 정도 되는데, 근데 그리스는 근데 이게 그나마 닿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리스는 금융위기 때 한번 아주 심각하게 200% 이상을 넘어갔다가 지금 감축하는 중이거든요. 작년에도 재정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그나마 이제 아주 안 좋긴 하지만 과거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났다라는, 그리고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년에도 이게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탈리아도 물론 이제 흑자도 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버티고는 있는데, 이탈리아는 그리스만큼의 그런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고, 그리스만큼 이렇게 개선되는 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정적자 메꾸려고 뭘 했냐면요, 뭐 카푸아성, 뭐 피렌체 궁전, 엘바 섬의 등대, 그 엘바 섬의 등대 나폴레옹이 있었던 그 엘바 섬의 그 등대도 다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각한다고 나왔는데 진짜 얼마에 팔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가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무슨 뭐 경복궁까지는 아니지만 저거 뭐 아주 중요한 문화 유산들 있죠. 뭐 강화도에 막 초지진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민간한테 판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민간 자본이 이탈리아 사람으로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외국인이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죽 급하면 이러겠느냐 하는 건데요. 최근에 감축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8.9%였는데 이게 2024년에는 3.4%까지 축소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누적액이 줄었냐 하면 그건 아니죠. 계속 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부채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성장이 빠르게 되면요.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요. 그러니까 GDP 자체가 커지면은 이거는 그래도 이 부채라는 걸 갚아나갈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저성장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거의 정체예요, 진짜. 2020년에 아주 큰 폭의 마이너스가 있었다가 2021년하고 22년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반등해서 뭐 조금 올라갔지만 23년부터 다시 저성장 기조고 작년에도 0.7% 성장. 근데 0.7%가 이탈리아가 2000년대에서 쭉 보면요. 이게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에요. 이탈리아한테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참 그 경제가 부채가 쌓이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감축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단은 그래도 이게 쭉 올라가는 걸 갖다가 일단은 약간은 그 둔화시켜 놓은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걸로는 뭐 충분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와중에 이탈리아가 또 전기료는 G7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보다 높아요. 독일, 영국 전기료 높은 거 아주 악명 높은데 그보다 이탈리아가 더 높습니다. 1987년에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완전히 폐지했어요. 국민투표로. 근데 저는 참 이런 거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더군다나 1987년에. 이후에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발전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수입도 많이 늘고. 이게 친환경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연이 이렇게 늘고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원전 재개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2011년에 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다시 부결이 돼서 다시 포기. 이렇게 되니까 전기료는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노동주제도 엄청나게 심해요. 15명만 넘어가면은 반드시 노조를 만들어야 돼서 해고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해고보다 이혼이 쉽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지도 않겠죠. 이건 모르겠어요. 그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피터팬 증후군이 생겨요. 14명만 고용하는 거예요.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분사를 하고. 물론 이제 더 큰 기업들 당연히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부러 기업을 키우지 않고 켜질 경우에는 같은 건물 안에 같은 회사인데 법인 2개 있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해. 서류도 2개 써야 되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에는. 그러니까 대형 기업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지역 기반의 기업들. 이제 원래 이탈리아가 뭐 이거 아니더라도 물론 지역 기반의 기업들이 많긴 했지만 이러한 법들이 그걸 더 심화시키는 거죠.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이렇게 보냐요. 시총이 높은 데 보면요. 제네랄리 이게 보험회사인데 이거는 이거 하나 금융주 있고 그다음에 구찌, 페라리, NL은 뭐냐면 국영 전기 회사예요. 국영이에요, 이건. 왜냐면 포스테 이탈리아니 이거 우체국입니다. 그다음에 뭐 애니 이건 다국적 에너지 회사 있고 그다음 프라다 이런 기업들이 이탈리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인데 뭔가 혁신적인 기업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건 맞아요. 이런 명품들 이런 거 아무 다른 나라가 못하죠. 그 이탈리아의 패션이라든지 사람들이 이탈리아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거든요. 의외죠. 이탈리아 그러면은 서비스업 쪽 아니야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이탈리아가 제조업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패션이나 뭐 식가공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패션하고 식가공은 유명하잖아요. 뭐 와인도 있고 뭐 올리브유도 있고. 근데 그거 외에도요. 이탈리아가 상당히 그 기계 산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비행기 관련된 그 엔진 만드는 것도 이탈리아에서 잘 만들고요. 근데 다만 이 기업들이 다 작아요. 대형화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첨단 제조업 쪽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장인 정신에 그 기반한 기업들이 많은 거고요. 그 이탈리아가 근데 이렇게 제조업이 많은데 강한 규제와 높은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그 제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경제 구조, 이런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탈리아가 과거가 한 80년대에 도약하듯이 그런 식의 빠른 성장은 다시 재현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이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탈리아의 사례나 뭐 유럽 전체를 제가 유럽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좀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유럽이 지금 못 살고 우리가 걱정해주고 이럴 나라는 아니죠. 근데 다만 예전에는 우리나라하고 엄청난 격차였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고 유럽에서도 보면 서민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은 과연 저게 선진국이 맞나 싶을 때가 있을 정도가 이제 됐거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가 학교 다니거나 뭐 대학 다니거나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우리보다 한참 위에 있었던 유럽이나 일본이 저렇게 된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경제 활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90년대 이후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전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뭐 대만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대만은 약간 좀 특수하죠.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물론 그래도 뭐 그렇게 잘 살면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조금 우리나라처럼 이게 종합적인 나라는 아니거든요, 산업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역동성이 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고 유럽하고도 격차가 많이 좁혀지게 된 것들도 다 그 디지털 전환의 성공이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특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활력이 떨어지고 역동성이 떨어져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노동 규제나 환경 규제 같은 게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정선이냐 과도하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검토도 한번 필요하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고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의대로 싹 몰려가요. IT도 발달해 있어요. 스마트 헬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수출 산업이나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출한다는 게 끼케야 의료 관광 정도인데 그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그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거고요. 여기서 정말 신약 개발을 하고 의료 서비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의료 기기를 만들고 하는데 그 의대에 가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게 수출 산업화가 되고 아니면 내수에서도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기술이 안 됐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우버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우버 택시가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떤 방송에서 우버 택시가 없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우버 택시가 왜 없냐고 내가 우버 택시 기사라고 해서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면 어떤 댓글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우버가 그 우버가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 보는 우버하고 우리나라 우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해외여행 가면 전부 다 우버 택시로 공항에서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우버 택시가 그냥 일반 택시잖아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건. 그 이유가 뭐냐? 요거 딱 하나 택시를 가지고만 얘기를 해도 이게 택시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돌,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뭐 기술적인 문제보다 사실 그 규제 때문에 또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단체들이 자꾸 시민단체들이 와서 뭐 거기에서 뭐 기업에서 무슨 농사까지 짓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사람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적정한 순위냐 과도한 순위냐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걸 갖다가 신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저해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만 하다 보면 위축이 돼버리는 거고 계속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게 나타날 때 항상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한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 먼저 생각해서 새로운 거를 막는다 그러면은 이게 옳은 거냐. 그리고 그게 적정하게 어느 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조금 이제 과거에 유럽이나 일본이 갔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불안감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럽이나 일본 쪽을 더 열심히 보게 된 거고 그 나라들이 뭐 이렇게 위축된다고 해서 제가 뭐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야 저 나라 망했다고 좋아하게 그거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그런 데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고 또 잘 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는 왜 잘 될까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우리나라도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좀 국민적인 어떤 사회적인 합의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